네, 하나의 사심집중 2부 시작합니다. 사심집중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나누는 시간이죠. 사심 소식통 열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온라인 반응입니다. 여전히 조용합니다. 그래도 가끔 하트 눌러주시는 분들 몇몇 분 있는데요. 고맙고요. 구독자 수도 정체가 되어 있긴 한데 아주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팟빵에서만 확인할 수 있어서 다른 루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아이튠즈도 이 팟빵이 집계가 되는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팟빵 앱으로 보면 구독자 수가 85명으로 찍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방송 관리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거기서 보면 또 102분이에요. 구독자 수가. 그래서 뭐가 맞는 걸까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합한 걸까요? 그럼 아이튠즈랑 팟빵 합해서 100명이 넘는다는 건가? 어쨌든 이 구독해주시는 분들 감사함을 전합니다. 반응은 저에게 힘이 된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하지만 반응이 없으셔도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늘 생각합니다. 반응이 없어서 아무도 안 들으시는 건 아닐까 하다가 다운로드 수를 제가 또 볼 수 있어요. 업로드하는 페이지에서. 스트리밍 수는 볼 수 없지만 스트리밍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운로드 수가 어쨌든 구독자 수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도 안 듣는 건 아니구나 라고 확인을 하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네, 사심 소식통 맨날 고맙다, 반응이 없다 이렇게 똑같은 말로 시작하고 있고요. 다음은 두 번째 지난 회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또 오래됐죠. 제가 방송 한 달 만에 하는 거라서 한 달 만에 기억을 더듬으려는 기억이 잘 안 나서 여러분의 말들을 다 반응 못했을 수도 있어요. 반영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죠? 네, 19회 지난해 여름맞이 사이다 특집 세 번째이자 마지막이었던 여행의 기술 편에 대한 피드백 보겠습니다. 네, 제주도 이야기 그리고 제주도의 소리 제가 녹음해서 들려드렸는데요. 이걸 들으니까 제주도가 가고 싶다라는 반응이 있었고 저는 내가 잘했구나 혼자 만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행 이야기 들으니까 엉덩이 들썩들썩거린다라는 반응이 있었고요. 여행 참말로 가고 싶다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또 왜 말로만 내가 여행 이야기를 했었는데 안 나왔냐라는 반응이 있었는데요. 제가 알파고가 아니어서 말로 해주신 거를 다 기억해서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함을 표하고요. 능력 부족입니다. 글로 사연으로 담아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잘 지내냐는 안부, 어떻게 지내냐는 안부 많았는데요. 그냥 지내고 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1회 주제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누구도 설레야 하지 않아도 저 혼자 설레야 하며 이야기하는 다음의 주제 시간인데요. 21회 주제는 자유시간입니다. 사심 집중을 시작하면서 제가 나름의 틀을 만들고 또 채워가느라 발 빠르지 못했습니다. 네, 느릿느릿 저의 부지런하지 못함 또 하려면 제대로 하고 싶은 꼼꼼함, 묵혀두면 매력 같은 거 있죠. 네, 그래서 창의적인 듯 창의적이지 않은 저의 주제 던지기 등등 이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똑같은 것. 가끔 재미없으셨죠? 네, 인생은 아무렴 재미 아니겠어요?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유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초콜릿 과자 이름 아니고요. 아재 개그 죄송합니다. 아무 말이나 사심 집중에 나누어 주셔도 좋고요. 아무 표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지금처럼요. 저도 자유롭게 그냥 아무거나 마음 닿는 거 얘기하고 좋은 글이 있으면 읽으면서 공유하고 뭐 반응 온 거 있으면 얘기하고 이렇게 잠시 주제를 놓고 사연을 달라는 메시지도 내려놓고 자유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괜찮겠죠? 네, 조금의 자유시간을 좀 누리면서 다시 뭐 주제가 생각나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할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은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유시간, 뭐 몇 회 연속의 자유시간을 가지게 될지 모르겠지만 20일의 주제는 자유시간입니다. 그래서
저의 사진집중 주제를 알리는 메시지가 지겨웠던 분들에겐 해방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재미가 쏠쏠했던 분께는 휴가 같은 시간이고 또 자유롭게 그냥 아무 얘기나 사심 집중에 던져주실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따로 메시지 보내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도 아무 말 안 나눠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자유시간. 네. 혹시나 할 얘기 있으시면 팟빵 댓글, 그리고 아이튠즈 댓글, 또 트위터 댓글, 이런 것들은 다 가입을 해야 돼서 좀 불편하다 하시면 이메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메일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집은 없어도 온라인에 집 한 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메일 haneses86@gmail.com으로 자유시간을 마음껏 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조용하겠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주제 공지까지 사심 소식통을 채워봤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사심에 대한 저의 수다가 있는 시간이죠. 하나의 사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심에 대한 저의 이야기가 풀리는 시간입니다. 하나의 사심입니다. 먼저 2012년 9월이라고 제가 기록을 해놨네요. 블로그를 먼저 뒤져봤습니다. 요즘 아주 가끔 끄적이지만 전에는 자주 종종 끄적였던 이 블로그의 가을의 흔적을 좀 찾아봤는데요. 가을 필, 네, 가을의 느낌 찾아봤습니다. 9월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어요. 바야흐로 4년 전 9월, 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2012년 9월 21일에 적었던 글입니다. 운동을 가는 저녁길 들으면서 혼자 감상에 잠겼다. 아, 9월이다. 지난 9월에는 난리부르스를 치다가 모든 일을 그르쳤었는데 올해는 홀로 쓸쓸히 고요하게 홀가분한 나의 계절이 간다. 마냥 싫지 않고 묘한 기대감이 나를 맴도는데 설레는 일상이 하나씩 펼쳐졌으면 좋겠다. 깨방정이었다가 슬펐다가 먹먹했다가 하는 9월. 아직도 나를 늘 설레게 하는 9월. 9월이 가고 있다. 이렇게 제 단상을 적었고요. 그 아래에는 윤종신의 9월 유튜브 음악과 가사를 첨부해 뒀습니다. 제가 오프닝에 잠시 소개했던 윤종신의 9월 가사를 읊어드리겠습니다. 윤종신 씨께서 양해해 주시겠죠? 노래 음원 사서 들으니까요. 윤종신 작사 작곡의 노래입니다. 9월이고요. 가사를 여러분 들어보시죠. 한 편의 시가 씁니다. 윤종신 씨가 국문과 맞죠? 어쨌든 가사가 굉장히 좋은 가수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들어보면 그을린 여름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은데 9월이 왔어.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둘 떠오르는 가을의 이야기 속에 우리 옷은 점점 짙어져 가고 우리 사랑도 짙어가고 무언가 약속받고 싶던 손 놓기 싫었던 그 9월이 왔어.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간 홀가분한 나의 계절이 마냥 싫진 않아 묘한 기대감들이 아직도 나를 늘 설레게 하는 9월이 2절입니다. 지난 여름 여행 얘기와 제가 왜 웃었냐면 노래를 자꾸 부르고 싶어요. 그냥 음이 자꾸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어색하게 읽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음이 자꾸 생각나서 억누르고 읽느라 굉장히 웃기네요. 지난 여름 여행 얘기와 까맣게 그을린 웃음에 날은 저물어 찌르르 귀뚜라미 지켜보던 우리 입맞춤의 그 밤에 발에다 주고 오던 길이 너무 흐뭇한 그 9월이 왔어.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간 홀가분한 나의 계절이 마냥 싫진 않아 묘한 기대감들이 아직도 나를 늘 설레게 하는 9월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를 음미하면서 일기를 썼겠죠. 4년 전 9월 21일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단상에 이 가사에 어떤 부분들이 인용이 되어 써 있죠. 네. 좋았어요, 가사가. 묘한 기대감.
설레는 일상. 그러면서 2004년 전 9월은 혼자였구나를 알게 될 수 있었고, 운동을 했었구나를 알게 되었고, 전 4년 전 이때 대전에 있었습니다. 예, 요양을 하고 있었던 시절, 요양의 회복기 시절이었습니다. 그 후로 이제 또 닥칠 어떤 신변의 변화와 고생을 감지하지 못한 채, 그랬던 아주 평온했지만 쓸쓸했던 9월이었고, 4년 후 저는 다시 예, 혼자 감상에 젖는 9월이네요. 그리고 무슨 일이 또 닥칠지 모른 채 고요한 9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뭔가 닮은 듯 하면서도 다른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4년 전 9월엔 제가 지난해에는 9월에 난리부르스를 치다가 모든 걸 그르쳤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때 거의 현타라고 하죠, 요즘. 2011년 9월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의 선택과 그리고 뭐 선택하지 않은 것도 있죠. 뭐 선택으로 인해서 빚어진 참사와 또 자연스럽게 뭐 이루어진 어떤 관계의 종말 뭐 이런 것들. 네, 제가 거창한 단어로 표현하려니 이상하네요. 어쨌든 여러 가지의 그 폭풍우 속에서 모든 걸 그때가 씨앗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뭔가 빵 터지는 그 계기가 이때부터 거의 그 중간 정도의 그 화력을 갖고 있었는데 연말을 지나며 아주 터져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올해에서 지난해를 돌아봤을 때 지난해 9월은 뭐 했을까요? 그냥 놀았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없네요. 아무 기억이 없고 진짜 왜 그러죠? 아무 기억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9월은 분투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마음 스산하며 마음 편안하며 이상한 감정을 지금도 느끼고 있고 다만 공간은 달라졌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면 계속 과거로 가는 9월이었어요. 과거로 가는 시계 10년 전 9월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들어볼까요? 싸이월드. 네, 구시대의 전형적인 이 산물이죠. 제가 대학교 때 싸이월드가 유행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쵸? 이제는 추억 속으로 거의 그래도 남아있긴 하죠. 남아있어도 다행이에요. 저는 사진 같은 거 원본 파일이 없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생각난 김에 진짜 어느 마음 먹고 사진을 좀 저장해 놔야 되는데 부지런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싸이월드 뒤져봤어요. 추억아리. 제 여권이란 것을 처음 만들었던 2006년.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여권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만료되지 않는 것 같아요. 웬 헛소리, 흐흐. 중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난 친구가 있는데 소식을 전해 들으며 제가 미국에서 이방인으로 한 학기를 지냈던 2006년, 10년 전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사진을 보다가 한참을 웃었습니다. 난 정말 열심히였구나 하고요. 지금은 메롱입니다. 이렇게 네, 10년 전 가을에 저의 모습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10년 전 가을에 제가 있었던 그 미네소타 무어헤드라는 마을에서는 9월에 첫눈이 왔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거기가 그 추운 곳이에요. 중북부라고 하죠. 미국 중간에 제일 위에 있는 도시인 거죠. 그래서, 눈이 옵니다. 9월부터. 네. 그리고 한 11월 되면 뭐, 콧구멍이 얼고요. 예, 코가 어는 느낌. 아주 추운 곳에 가보신 분들 경험해 보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거의 없을 것 같고, 다른 나라에 아주 추울 때 코가 얼어요. 나가면. 콧구멍이 어는. 네, 그런 느낌을 제가 처음 받았던 그곳. 네. 그때 참 눈이 왔었네요. 생각해보니까. 눈이 와서 너무 신기해서, 아니, 9월에 눈이 오는 곳이 있다니 하면서 감동했던 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현재로 올해 9월입니다. 올해 9월은 현재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씩 파악하면서 움직여보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떠오른 말은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입니다. 하하. 전 기나긴 취준 생활, 취업 준비 뭐 이런 거죠. 보냈었는데요. 그 과오를 통해, 그러니까 제 인생을 통틀어서 취준에 대한 취업 준비를 하면서 보냈던 시간이 굉장히 긴 것 같아요. 거의 뭐 학교 다니는 것처럼. 이제와 되짚어 보니까. 근데 그게 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또 반복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고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 과오를 통해 배운 것이 없었나 봅니다. 배운 것은 있지만 활용하지 못하는 듯. 자소서는 언제나 어렵고 광탈은 언제나 스산하고 불안은 언제나 영혼을 잠식합니다. 제가 거의 시를 썼거든요. 혼자 노래 들으면서. 오글거리지만 계속 들어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너무 불안해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취준의 시절이 마냥 길어질 때, 뭐 대학 갓 졸업하고 그럴 때였겠죠. 지난해에는 지치고 쭈그레진 몸과 마음을 펴느라 아무 생각을 안 했는데 올 추석을 맞이하려니 계속 놀고 있는 제가 너무나 부끄러워진 거 있죠.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다시 취중생들 사이에 조용히 혼자 있는 취준생이 되어 있는데 정말 예나 지금이나 어렵긴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네, 예전 아주 오래전 취준생 시절 무수한 불합격 속에서 저를 위로하고자 찾아낸 시가 있었는데요. 100만 년 만에 이 시가 생각났습니다. 들어보시죠. 축하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입니다. 이 봄날에 꽃으로 피지 않아 실패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이 겨울날에 눈으로 내리지 않아 실패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괜찮아요. 손 드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 네. 꽃으로 피어나지 못하신 분 손 드셨군요. 바위에 씨 뿌리다가 지치신 분도 손 드셨군요. 첫눈을 기다리다가 서서 죽으신 분도 손 드셨군요. 네, 네.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실패를 축하합니다. 천국이 없어 예수가 울고 있는 오늘 밤에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희망 없이 열심히 살아갈 희망이 생겼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웃어도 되나요? 네, 이게, 이 시를 처음 알게 됐던 게, 언제였던가? 제가 뜻하던 바를 이루고자 한 1년을 매진하고 졸업하고, 이제, 근데 안 되니까 1년이 넘어가면서, 근데 이제 그 후로 6개월에 이제 다른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도 선택을 잘못했던 거죠. 지금 돌아보면. 근데 어쨌든 그 시절을 버틸 때, 그러니까 졸업하고의 한 1년 반, 제가 계속 시험을 치고 뭔가를 준비했던 그 시절에, 이 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그러니까 계속 그 문턱에서 넘어지는 일이 너무 많아서 기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이어리에. 지금은 다이어리 가끔 쓰지만 예전에 굉장히 열심히 쓸 때는 그걸 다 쓰니까 너무 제가 애초로운 거 있죠. 그래서 뭔가 이걸 맨날 탈탈탈이라고 쓰는 이 탈곡기 소리 멈출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뭔가 뒤지다가 그때는 또 언어에 대한 집착 같은 게 있었어요. 뭔가 위로받는 말을 찾아내서 위로받고 말리라. 필요한 말을 꼭 찾아내고 말리라. 해서 시를 시집에서 본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어쩌다가 이 시를 알게 돼서 제가 막 썼어요. 빼곡하게 다이어리로 막 써서 축하합니다. 맨날 탈탈탈탈 소리가 들릴 때 심지어 이제 원하는 분야만 계속 쓰진 않았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막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물론 막 모든 걸 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건데 모든 걸 다 커버할 힘은 없어서 그렇게 많이 썼지만 너무나 다양하게 쓴 것 같진 않고요. 어쨌든 그 탈탈탈 막 하루에 몇 개씩 떨어지는 탈곡기의 순간에 계속 축하합니다를 썼어요. 그냥 옆에 이 시를 써놓고
그 다음부터는 축하합니다. 썼던 기억이 났네요. 문득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아서 또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나이가 먹었는데 여전히 뭘 할지 그때는 이제 뭘 하고 싶은 게 너무 분명해서 속이 탔다면 그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이만 먹어서 가뜩이나 어떻게 되겠죠. 실수를 반복하지만 실수만 반복하는 것은 아니길 바랄 뿐. 구불구불해져 버린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인생 뭘까 해보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독서를 많이 하며 책을 친구처럼 맞이했던 9월이었고 지인들과 만나며 가끔은 마음을 녹이는 9월이었습니다. 가족에겐 툴툴거리지만 늘 사랑한다고 마음을 품은 9월이었고 마음만 품었습니다. 표현은 툴툴거렸죠. 그렇습니다. 9월 안녕. 네, 오늘의 사신과 관련된 콘텐츠 이야기가 있는 시간이죠. 사신곡간입니다. 오늘도 사신곡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9월에 제가 만난 것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을 만났을까요? 먼저 기사입니다. 뉴스. 이슈가 참 많았는데 제가 뭐 많이 찾아가지고 전처럼 들고 오지는 못했어요. 가을로 쭉 검색해 봤을 때 나오는 얘기들, 그리고 이번 달의 이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에 뭐 굉장히 많은 시사적 이슈가 있었지만, 뭐니 해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계속 뭐 기사가 올라오는 최근에 이제 시행이 된 김영란법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까요? 네. 사례는 제가 안 들고 왔고요. 그냥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5년, 지난해죠. 3월 27일에 제정이 됐고요. 2012년에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영란법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뭐 부정청탁 금지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죠? 예, 그래서 이 청탁금지법, 풀네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됐어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16년 9월 28일, 네, 며칠 안 됐죠? 며칠 안 됐는데 며칠 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법안은 당초에 뭐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라는 취지로 도입이 됐는데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해서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160만 명 정도라네요. 교직원 70만 명, 언론사 임직원 20만 명 등 250만 명이며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400만 명 정도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시사상식사전에 요약이 되어 있는 부분 가져왔고요. 이것이 이제 발의되고 나서 뭐랄까 달라진 풍경에 대해서 토로하는 뭐 그런 기사도 있었고 아니면 뭐 잘됐다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뭔가 이 기존에 이제 기득권을 누리던 그러니까 뭔가 이런 청탁 이런 것들을 무슨 청탁의 의미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뭐 접대를 하고 받고 이런 것에 굉장히 익숙했던 문화에 있으셨던 분들이 어떻게 지내왔었는지를 너무나 이제 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어요. 뭐 당장 뭐 가게 장사가 안 된다. 뭐 골프장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런 뭐랄까 뭐랄까요? 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환영하고요. 잘 된 것 같습니다. 잘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그래도 다들 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물론 꼼수를 찾겠죠. 네.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방법을 찾아낼 거지만 그러지 않는 문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겠죠. 그래도 근데 그렇지 않았던 이런 일상에서 전혀 배제돼 있던 사람들의 이런 분들이 지금 적용 대상이 누렸던 그런 접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너무 낯선 거예요. 아니 그럼 지금까지 부정부패로 세상이 돌아갔다는 거야? 뭐가 다 망한다 막 이러니까 저도 끄덕끄덕하면서 그런 글들을 보게 됐습니다. 피드백들을 제가 좀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기억에 의존하려니 잘 생각이 나지 않네요. 어쨌든 이 9월 가을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끼워 맞춰봐야겠네. 네, 끼워 맞춰보겠습니다. 9월의 핫 이슈 반드시 알아야 할 이슈 김영란법이었습니다. 나머지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시사 팟캐스트에서 여러분이 다 접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 대해서 검색했던 기사, 이제 가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먼저 단풍, 여러분께서 많이 얘기해 주셨던 단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첫 가을 단풍은 29일 설악산에서 시작된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25일에 기상청은 산 전체의 20%가 물드는 첫 단풍이 설악산에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설악산의 단풍 시기는 평년보다 이틀 늦은 29일이지만요. 이게 29일 지났네요. 그쵸? 이게 그 전에 쓰여진 기사, 25일 정도에 쓰여진 기사인 것 같습니다. 단풍의 진행 속도가 다소 빨라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설악산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 역시 이틀 정도 늦은 오는 10월 20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단풍이 평년보다 늦은 속도를 보이는 것은 이번 달 하순 기온이 평년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중부지방은 오는 10월 17일, 지리산과 남부지방은 10월 11일에서 31일 사이에 단풍이 시작됩니다. 오는 10월 28일부터는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절정을 이룰 단풍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풍, 10월에 우리 단풍 찾아 떠나봅시다. 네, 그리고 빨주노초 파남보 우체국 가을을 만나다 라는 제목의 기사 열어봤어요. 사진이 너무 예뻐서 그랬더니 전북지방우정청에서 이 가을을 맞아서 무지개 색깔의 우체통을 청사 앞에다가 설치한 거였어요. 사진이 굉장히 예뻤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의 우체통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 귀여웠고요. 뭐니 해도 가을 관련 뉴스는 가을 패션에 관한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메이크업, 뭐 피부 관리 이런 것들, 그리고 옷 어떻게 입어라 이런 것들이 많았고요. 가을 단속에 관한 것도 많았네요. 가을 행락철 낮 시간 출근길 음주 단속 강화하겠다 이런 뉴스 있었고요. 낚시 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이 있겠다라는 것도 있었고 교통사고 사망자 최다가 가을철이라고 해요. 그래서 암행 순찰과 안전교육 강화한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또 지역마다 가을 축제 풍성하죠. 그런 소식도 있었는데요. 서울 가을 축제에 물들다, 서리풀 페스티벌 개막 이런 기사 있었고요. 고향 가을 꽃축제, 풍성한 가을 축제 경남에서 즐기세요. 또 가을 여행 순창으로 오세요 등등 각 지역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가을 축제나 여행에 대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또 가을을 만끽하는 시민들에 대한 포토뉴스 같은 것들 많았고요. 가을철 산불 예방 정말 중요하죠.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가을 타기 딱 좋은 영화나 노래를 소개한 것도 있었습니다. 웹툰도 독서다. 웹툰, 독서의 계절, 가을 사로잡다. 이런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가을 여행 찬스, 외국 항공사 특가 프로모션, 이런 상품 홍보 기사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비단 항공사뿐만이 아니라 백화점이나 홈쇼핑, 인터넷 쇼핑 업체 등 이 가을 여행이나 가을 관련된 이런 상품 홍보 기사 많았고요. 가을 분양시장 열렸다. 그리고 가을꽃 국화에 대한 얘기, 또 가을 환절기 건강 얘기, 또 가을 등산의 안전수칙 얘기도 있었습니다. 또 때늦은 가을 모기 극성, 뇌염주의보, 그래서 모기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저도 여름보다 9월 들어서 모기를 더 많이 만난 것 같아요. 몇 마리씩 숨어있는 모기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지금도 어딘가에
숨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뉴스에 이어서 제가 섭취했던, 제가 뭐 만났던 그런 컨텐츠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9월에 책을 많이 읽었다라고 전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읽었던 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독서의 9월을 보냈습니다. 집 근처 도서관에 보니까 9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면서 독서의 계절을 맞아서 대출 권수를 늘려주는 행사를 하더라고요. 성인, 뭐 아동 각각 뭐 대출 권수가 기존보다 한 두세 권씩 더 한꺼번에 빌릴 수 있게 했었는데요. 한동안 제가 도서관을 안 갔었는데, 저 행사를 노리고 간 건 아니고요. 그냥 도서관에 가서 책을 여느 때보다 많이 빌리고 읽었던 9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좀 그랬네요. 네. 뭔가 뭔가를 하고 뭔가 알아보다가 좀 지치면 뭐 책으로 좀 도피하고 그러다가 다시 뭐 하고 이랬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만난 책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미처 다 타이핑할 시간은 없어서 그 메모를 한 노트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좀 뭐 책장 넘기는 소리 이런 것들이 들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읽었던 책을 일단 소개를 하고 뭐 한 줄씩 그러니까 많이는 얘기 못할 것 같고요. 그쵸? 뭐 좀 인상 깊은 뭐 아니면 책을 좀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문장을 좀 소개하고 다음에 뭐 어떤 주제에 맞춰서 기회가 된다면 그 책에 대해서 좀 더 뜯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 가지고 아니면 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9월에 읽었던 책은 김중혁 작가의 바디무빙, 몸 에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걸 먼저 읽었어요. 9월 며칠에 읽었는지는 나중에 메모장에서 이제 문장을 소개하면서 제가 펴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장강명의 표백, 김두식의 욕망해도 괜찮아, 김선우 시집 녹턴, 알랭드 보통의 공항에서 일주일을 제가 다시 읽었어요. 이 책을. 제 추석에 본가 간 김에 이 책이 있길래 제가 여행의 기술편에 아마 이 책을 제가 안 읽은 것 같다. 집에 가면 읽어보겠다라고 했는데 충격적이었던 게 기억은 참 힘이 없다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안 읽은 것 같다고 했는데 읽었었어요. 밑줄을 막 쳐가면서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기억력 의심하게 되었고 하나도 근데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다시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메모하는 노트를 안 가져가서 그냥 좀 인상 깊은 구절은 사진,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왔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공유를 하도록 하고 사노 요코의 죽는 게 뭐라고 원래는 사는 게 뭐라고 이게 시리즈가 있거든요. 사는 게 뭐라고 읽고 싶었는데 대출 중이어서 죽는 게 뭐라고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엄기호 하지현이 쓴 공부 중독 읽었고요. 고병권의 철학자와 하녀 그리고 지금은 김도인의 숨쉬듯 가볍게를 읽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날 밤에 감상에 젖어 읽다가 눈물을 흘릴 뻔 했는데 덜 읽어서요. 다 읽고 나면 얘기를 하고요. 이 김도희는 그 팟캐스트 지대 너렵의 진행자, 여자 진행자 중 한 분, 진행자 중 여자 진행자입니다. 네. 그리고 읽을 책이 계속 대기 중이에요. 더 빌려온 책이 있거든요. 제가 뭐 소설을 한동안 안 읽다가 요즘 갑자기 소설에 꽂혀서 김혜란 작가나 편혜영 작가 그리고 레이먼드 카버 소설을 빌려왔어요. 에세이도 있을 거고 다 읽으면 또 이건 아마 10월의 책이 되겠죠. 얘기를 나중에 나눠보죠. 어쨌든 9월에 읽은 책 가운데 제가 메모를 했던 부분 중에 뭐 책을 좀 드러낼 수 있는 부분 짧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네, 오늘은 따로 뭐 한 책을 정해서 길게 얘기를 하지 않을 거라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9월 5일이었네요. 김중혁의 바디무빙 프롤로그 책에 처음에 쓰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한 부분을 들려드리면 이 책이 어떤 책일 것이다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6페이지 제가 메모를 해뒀는데요.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다.
원문의 어감은 전혀 다르다. 고대 로마 시인 유베날리스는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도 깃들길 기도한다면서 몸만 가꾸지 말고 정신도 좀 가꾸라는 뜻으로 빈장거렸다는 것이다. 원문의 의미가 어찌 변했건 나는 저 말을 좀 믿는 편이다.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너무 식상하니까 조금 바꿔 말하면 아프면 만사 다 귀찮다는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요약한 느낌이고 앉을 기운이 있어야 뭐라도 글을 좀 쓰지는 너무 작가적인 변형 같고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가져야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다는 피트니스 센터의 회원 모집 문구 같고 울림통이 좋아야 소리를 제대로 담을 수 있다는 K-팝 스타 박진영의 심사평 같지만 모두 비슷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지금부터 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몸에 대한 에세이입니다. 네, 근데 제가 날림으로 써서 이 글자를 잘 못 알아보겠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읽는 워딩이 틀렸을 경우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글자 좀 예쁘게 써야 되는데 계속 쓰니까 날아가요, 글이. 다음은 9월 6일. 제가 바디무빙 하루 만에 읽었군요. 네, 9월 6일에 장강명 작가. 네, 기자 출신의 작가. 요즘 문학상 휩쓸고 있죠. 최근작을 아직 읽어보진 못했는데요. 이게 한겨레 문학상 아마 상 받았던 최초 소설일 거예요. 이 소설을 제가 읽었습니다. 굉장히 무거웠지만, 좋았어요. 네, 무겁게, 그러나 묵직하게 다가왔던 소설이고, 김중혁 작가의 그 바디무빙도, 김중혁 작가스러운, 에세이였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적었네요, 저는. 저에게도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던 이야기였다. 가볍게 읽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디무빙은. 반면에 표백은 소설이지만 조금 묵직하게 집중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책인 것 같고 근데 좀 어둡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두운 거 무서우신 분들은 나중에 괜찮을 때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역시 앞페이지를 들려드리고 마지막 작가의 말을 좀 볼게요. 14페이지입니다. 소설 중에서 나오는 문구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용기는 사라지고 기준은 마음속에 그대로 남았다. 그리고 이런 문장이 또 있어요. 뭐야 삐리리 여기네요. 이건 읽으면 안 되겠어요. 뭐야 삐리리 나 또 이미 늦은 거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야 식빵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요즘 네, 식빵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페이지에 기억에 남았던 것은 소설에 대해서 좀 나타내주는 문장인데요. 25살이 될 때까지 그렇게 남 탓을 하면서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왜냐하면 이 책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니까. 이 책은 나의 후배인 세연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를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네, 쭉쭉 넘어가서요. 저도 굉장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메모, 많은 공감이 있었던 책이고 네, 작가의 말 부분을 보겠습니다. 341페이지. 나는 지금의 20대에게는 언젠가는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란 희망이 허락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생각을 글감으로 삼아 이 소설을 썼다. 342페이지. 위대함의 본질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고 스토리텔링 기법으로만 묘사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342페이지. 나는 20대가 스스로 자신의 과업을 찾아주기 바란다. 내게 20대는 여러 흥미로운 주제 중 하나일 뿐이다. 반면 젊은이들에게는 과업을 찾는 일이 바로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일이다. 342페이지. 두 번째는 작가를 꿈꾸는 직장인들에게 보내는 격려와 제안이다. 343페이지.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있다. 계속 쓰다 보면 끝까지 쓸 수 있다는 것과 계속 쓰면 점점 나아진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작가의 말로 이 소설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작가의 생각은 뭔지 좀 엿봤습니다. 그렇죠. 김현수 소설가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 마지막 제가 읽었던 문장. 계속 쓰다 보면 끝까지 쓸 수 있고 계속 쓰면 점점 나아진다. 어쨌든 써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 쓰기가 쉽지 않네요. 네, 그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 8일에 제가 이제 9월 초에 미친 듯이 책을 읽었군요. 네, 욕망해도 괜찮아. 김두식 교수의 책입니다. 나와 세상을 바꾸는 유쾌한 탈선 프로젝트. 예전에 나왔던 책인데요. 읽어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또 급작스럽게 제가 근데 이때 읽었던 책들이 다 계획에 의해서 읽은 게 아니고요. 도서관에서 급작스럽게 그냥 뽑아서 네, 대출 중이지 않은 책 중에 뽑아서 가져온 거예요. 프롤로그 보면 역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롤로그 색개 욕망과 규범의 갈림길에서 5페이지 저 역시 욕망을 극복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끝없이 통제하는 문화 속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욕망을 잘 통제하는 사람만이 성공적인 학교, 직장, 가정,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게 우리 사회입니다. 그러나 자물쇠로 채워놓은 욕망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어서 언젠가는 반드시 치명적 역습에 나섭니다. 네, 계속 이어서 그런 치명적 결말을 피하기 위해 저는 오래 채워놓았던 제 마음의 자물쇠를 살아있는 이야기 혹은 고백이라는 열쇠로 열어보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이야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당장 뚜렷한 해법은 없어도 살아있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야기를 나누는 단순한 행위 자체로 치유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이 작가가 그가 느낀 욕망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는 이야기, 본인의 단상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있는데 굉장히 사파가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메모 굉장히 많이 했네요. 역시 좋았던 책인가 봅니다. 그래서 작가의 말 부분 마지막에 역시 있었네요. 좀 보면 303페이지 글을 쓰면서 매일 조금씩 더 자유로워졌고 매주 조금씩 더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글쓰기가 주는 치유의 효과를 경험한 것입니다. 305페이지 이 책을 통해 한 분의 독자라도 어제보다 조금 더 평안하고 충만하고 자유롭고 남에게 마음을 여는 삶이 되었다면 저자로서 더 바랄 것이 없겠네요. 라고 썼네요. 네, 9월 12일엔 김선우 시인의 시집 녹턴을 읽었습니다. 네, 김선우 시인의 말 부분 보면요. 제일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인의 말. 지금 이 순간을 떠도는 행녀들의 꽃핌을 위하여라고 기어코 쓸 수 있기 위해 수없이 발목을 삔 갸륵한 의지의 몽유를 위하여. 그리하여 찾아낸 바로 당신을 위하여. 2016년 4월 김선우 써 있습니다. 저 시집 굉장히 오랜만에 읽어서 그리고 김선우 시인의 시집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근데 어떤 강연에서 김선우 시인의 소설과 관련된 강연에서 목소리를 들었을 때 굉장히 다부지고 당차고 그렇다 알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시인은 처음 만나봤어요. 시인인데 소설도 쓰고 그런 시인입니다. 여자분이고요. 제가 많이 적어놨어요. 뜻 모르는 것도 적어놓고 그냥 그때그때 기억에 남는 걸 적어놨네요. 그렇게 시집도 봤었군요. 봄의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시가 굉장히 좋았는데 세월호 이야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 시인이 강정 사태 때도 직접 이제 가서 본인의 얘기를 하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사회 참여에 의지가 있는, 그리고 표현하는 그런 시인인 것 같은데요. 이 시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가만히 있으라 이런 말들 들어가 있고요. 아마 그래서 그 4월, 2년 전에 4월의 얘기를 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시를 제가 전문을 다 써놨네요. 이 시 보면요. 160페이지에 화비, 한자로 화비라고 써있어요. 꽃화자의 날 비자죠. 먼 후일이라는 제목인데요.
그날이 돌아올 때마다 그 나무 아래서 꽃잎을 묻어주는 너를 본다. 지상의 마지막 날까지 너는 아름다울 것이다. 내가 있는 풍경이 내가 살고 싶은 몸이니까. 기운을 내라 그대여. 만평도 백평도 단 한 뼘의 대지도 소속은 같다. 삶이여. 먼저 쓰는 묘비를 마저 써야지. 잘 놀다 갔다. 완전한 연소였다. 묘비를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좋은 인생이겠죠? 이런 마음을 좀 가져봤습니다. 좀 침잠하게 되는 글이었지만 또 뭔가 일깨우게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근데 저는 아직 시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엔 시가 짧아서 무조건 짧으니까 좋지 했는데 어렵네요, 시는. 네, 그렇습니다. 쉽게 생각했던 어떤 철없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어렵게 시를 읽어봤고요. 9월 21일에는 그 전에 이제 추석이 이 다음에 꼈나요? 하여튼 추석에는 추석 전에 읽은 걸 제가 얘기를 안 했군요. 추석 그 즈음에 집에 갔을 때 그 알랭드 보통의 공항에서 일주일을 읽었는데, 이게 뭐 여행 가는 얘기가 아니라 뭐 여행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게 공항에서 정말 일주일을 알랭드 보통이 어떤 그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공항 사장과 얘기가 돼서 공항에 머물면서 공항에서 느껴지는 단상 뭐 이런 것들을 쓴 책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알랭드 보통의 공항에서 일주일을에서 기억 남는 부분을 두 부분 공유하면 이런 문장이 와닿았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우리는 무엇이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향하게 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우리가 마음속에서 귀중하게 여기는 삶의 길을 따라가도록 용기를 주는 거죠. 이 부분 제가 밑줄 쳐놨었고 다시 읽어도 밑줄이 쳐지더군요. 찍어왔고요. 또 보면 이제 뒷부분이에요. 도착이라는 부분에 뒷부분에 이제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잊는다. 우리가 읽은 책, 일본의 절, 룩소르의 무덤, 비행기를 타려고 섰던 줄, 우리는 모든 것을 잊는다. 우리가 읽은 책, 일본의 절, 룩소르의 무덤, 비행기를 타려고 섰던 줄,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 등 모두 다. 그래서 우리는 점차 행복을 이곳이 아닌 다른 곳과 동일시하는 일로 돌아간다. 항구를 굽어보는 방 2개짜리 숙소, 시칠리아의 순교자성 아가타의 유해를 자랑하는 언덕 꼭대기의 교회, 무료 저녁 뷔페가 제공되는 야자나무들 속의 방갈로. 우리는 짐을 싸고 희망을 품고 비명을 지르고 싶은 욕구를 회복한다. 곧 다시 돌아가 공항의 중요한 교훈들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만 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잔잔하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고, 그러면서 작가가 이제 마무리할 때 공장에서 일주일 보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모아서 글을 써봤는데, 그 공간이 뭐 어떤 회사 아니면 어떤 뭐 공장, 어느 거리여도 재밌겠다라고 단상을 남긴 것이 좋았어요. 맞아. 그런 시도 해볼 수 있겠구나. 어딘가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온전히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삶의 풍경들,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걸 내 식대로 해석된 이야기가 한 편의 책이 될 수 있겠구나. 물론 보통은 유명한 작가라서 책이 될 수 있었겠죠. 예, 저도 언젠가 해보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9월 21일에는 죽는 게 뭐라고 사노 요코의 책을 읽었습니다. 사는 게 뭐라고를 원래 읽고 싶었는데 네, 제가 얘기했었죠. 없어서. 시크한 독거 작가의 죽음 철학, 사는 게 뭐라고는 사는 철학을 얘기하는 거겠죠. 앞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11페이지, 이게 제일 첫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죽은 사람이다. 나는 알고 싶다. 죽은 뒤에도 미워하고픈 사람이 나타날까? 아무리 싫은 사람이라도 죽으면 용서하게 될까? 그리고 좀 이어서 나는 2번이나 이혼했기 때문에 내가 타인을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일 줄 알았다. 그런데 평생 사랑할 수 있었던 사람이 2주 전쯤에 나타났다. 그는 죽은 사람이었다.
죽은 지 10년 정도 지났다.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노요코 이 작가가 늙고 병들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쓴 책인데 굉장히 저는 그래서 좀 무겁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어떡하지? 뭐 그렇게 고통스럽게 다룬 책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마음 너무 무겁지 않게 쓰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굉장히 유쾌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때로는 진짜 우스꽝스럽게 때로는 너무 젊게 죽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 본인의 인생을 담아서 그리고 본인의 인생에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써 나갑니다. 굉장히 많이 메모를 했고요. 어쨌든 이 책은 이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5페이지에 사람은 죽을 때까지는 살아있다. 네, 결국은 죽는 게 뭐라고는 죽을 때까지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예, 저는 좋게 읽었어요. 그래서 또 읽고 싶어요. 다른 책들도. 그리고 9월 22일 공부 중독 읽었습니다. 엄기호 사회학자 그리고 하지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함께 대담을 나눈 것을 모아서 쓴 책인데요. 4번의 대담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들어가는 말은 엄기호 작가가 쓰고, 작가라고 다 불러도 되겠죠? 글을 쓰시는 분이니까. 네, 엄교, 네, 선생님이 쓰시고, 뒤에 이제 정리하는 말을 하주한 선생님이 쓰는데요. 먼저, 엄기호라고 써있네요.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앞부분인가? 프롤로그 전에, 대담을 시작하면 전에 있는 부분인데요. 보면,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묻고 또 묻는 것이 이번 생의 이유라고 여긴다. 삶이 인과적으로 구성되어 분석될 수 있다기보다는 삶이란 우연이며 글과 말은 그 아이러니와 역설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본인 소개 이 글이 있었나 보네요. 제가 멋있어서 그냥 적어놨던 것 같고 5페이지부터 대담을 시작하며 공부의 식민지가 된 삶에 대하여 엄기호가 씁니다. 보면 나는 공부의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강의를 하고 이러시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공부가 이렇게 무의미하다고 느껴본 적이, 공부를 매개로 해서 사람을 만나는 일이 이렇게 지겹기만 한 적이 없었다. 그 살벌한 입시 경쟁을 치렀던 고등학교 때도 느껴보지 못한 낯선 감정이다. 6페이지. 내가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된 것은 공부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외려 삶을 질식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다. 강의실에 들어서면 나는 똑똑한 원숭이가 된 느낌이다. 내가 펼치는 화려한 언변과 풍부한 사례에 학생들이 감탄한다. 그런데 그 감탄하는 눈동자들 속에서 배움과 성장을 찾기가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금의 배움터에 영혼 없음이죠. 배움이 없음, 공부가 없음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7페이지. 공부가 재미없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느 순간부터 공부가 삶의 문제를 푸는 도구가 아니라 삶을 식민화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9페이지. 다시 강조한다면 공부의 기쁨은 보편성의 발견이다. 내가 처한 현실이나 난처함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이 시대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두 겪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공부의 과정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를 좀 잘못 알고 있지 않나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공부에 식민화된 우리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얘기가 진행이 되고요. 3부로 나눠져요. 1부는 공부에 중독된 아이들, 이제 두 분의 대담으로 계속 나눠지거든요. 왔다 갔다 주고받는 약간 탁구처럼. 그럼에도 생각이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나는 또 이분들보단 젊으니까, 이분들보다는 내가 또 젊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누가 공부에 욕심을 내는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쭉쭉, 네, 나갑니다.
네, 그래서 22일에도 계속 이어서 읽었는데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네요. 3부 제목은 제가 지금 못 찾은 것 같아요. 어쨌든 3부 지나서 네, 대담을 마치며 하지연 선생님이 쓴 부분인데요. 볼게요. 공부라는 블랙홀에서 탈주하기 위하여 192페이지. 우리 사회에서 공부는 모든 문제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또 이어서 공부가 삶의 틀까지 지정해버린 것이다. 네, 이어서 삶의 틀이 정해지니 대안을 찾는 것이 고작 더 좋은 학원을 찾는 것이지 완전히 다른 틀에서 생각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193페이지 공부라는 블랙홀이 학교를 넘어서 사회와 인생을 빨아들이고 있다. 194페이지 아무리 혁명적이고 과격한 처방이 나온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195페이지 사회적 이슈로 비판을 하면서도 정작 내 아이라는 개인의 문제가 되는 순간 이전의 합리적인 상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멈춘 채 하던 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이 대담을 시작으로 한 명이라도 더 이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각의 전환과 용기의 불씨를 가질 수 있길 바란다 하면서 공부 중독의 현실, 사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답답함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아, 이 맞는 말이어서, 아이, 그래, 공부가 없지. 근데 그런데 어떻게는, 역시 좀 개인의 마음이 바뀌는 데서부터 좀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에 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게 가장 빠른 길이긴 한데 가장 어려운 길이고,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 책에서도 계속 그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 공감이 됐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데 왜 내가?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잖아요. 모든 부분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탈하는 사람들 있죠. 분명히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차라도 타보려고 하는 심리가 더 강한 게 맞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보면서 되게, 우린 왜 이런 공부를 하게 되었을까를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9월 26일에는 제가 철학자와 하녀라는 책을 읽었고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마이너리티의 철학이라는 부제가 담겨 있고 고병권 작가의 책입니다. 철학 공부하시는 분이고 철학자라고 하면 되겠죠? 프롤로그에서 어떤 부분을 역시 보면 될 것 같아요. 프롤로그, 철학자와 하녀, 그리고 별에 관한 이야기라고 제목이 달려 있는데, 좀 앞에 부분이 있으면 더 좋지만 제가 이 부분만 적어놔서 이 부분을 볼게요. 9페이지. 밤하늘의 별이 그녀에게 준 것은 천체에 관한 지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일깨움, 각성, 용기였다. 그런데 나는 이것이야말로 철학에 대한 참 좋은 정의라고 생각한다. 철학은 특정 분야의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단 하나의 지식이나 정보도 달리 보게 만드는 일깨움이라는 건 말이다. 나는 철학이 박식함에 있지 않고 일깨움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 삶에서 불가능과 무능력, 궁핍과 빈곤을 양산하고 규정하는 모든 조건에 맞서 분투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철학은 다르게 느끼는 것이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며 결국 다르게 사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가난한 이들이 껴안을 수 있는 철학이며 가난한 이들이 철학자에게 선사하는 철학에 대한 좋은 정의라고 생각한다. 네, 앞에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도 철학이 필요한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철학은 대부분 배불러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 부분이 나왔던 게 인상적이었고요. 책에 대한 소개가 계속 이어지니까 좀 더 볼게요. 10페이지. 여기 실린 글들은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듯 지난 2, 3년간 매달 한 편씩 써온 것을 다시 정리한 것이다. 대부분은 KB 레인보우 인문학에 게재되었다. 이 글을 쓰며 내가 떠올린 수신이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였다. 철학이 일상에게 그리고 일상이 철학에게 보내는 편지. 나는 그런 걸 떠올렸다. 그리고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이 편지들은 잔잔한 것일 수밖에 없음을. 네, 잔잔했지만 울림이 있었어요. 좀 들여다보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분의 책을 처음 읽었거든요. 그리고 철학 이런 거 관심 있지만 요즘은 관련 책 못 읽다가 오랜만에 그냥 예전에
어떤 분이 읽어줬던 게 기억에 남아서 도서관 간 김에 있길래 봤는데 저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10페이지. 사실은 그가 나였다. 왜 지금 여기서 철학을 공부해야 하느냐고 물었던 사람 말이다. 나 역시 스스로에게 여러 번 그 물음을 던져왔다. 나는 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철학자임을 보증하는 어떤 자격증도 갖고 있지 않다. 철학이란 게 단지 그런 지식과 자격증에 대한 이름이라면 나는 언제든 그 이름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사랑하는 철학, 내가 고마움을 느끼는 철학은 누군가의 표현처럼 언제나 내 정신에 찬물 한 바가지를 끼얹는 그런 것이었다. 그 물 한 바가지를 뒤집어 쓰고서야 나는 삶을 다시 볼 수 있었다. 11페이지. 그나마 내가 이렇게라도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책 속에서 때로는 책 바깥에서 내 정신의 등짝을 후려쳐준 이들 덕분이다. 그 경험이 내게는 철학이다. 이 책을 읽는 당신에게도 철학이 그런 친구이기를 바란다. 해서 여러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많은 메모를 했고 심지어 이제 어떤 부분들은 이게 계속 이제 그 짧은 글들이 쌓여 있는 책이어서 제가 몇 편을 녹음도 해봤어요. 다 읽고 나서 그냥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러니까 다 읽지 못했고 몇 부분을 읽어봤는데 그 부분을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올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렇게 읽었고 읽고 있습니다. 길어졌네요. 시간이 또 길어졌어요. 예, 그렇게 제가 9월은 책과 친구가 되었다. 절친이 되었다. 또 언젠가는 이 절친과도 헤어지겠죠. 하지만 오랜만에 진짜 많이 읽었어요. 뭐 물론 막 뭔가 영양가 있는 책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저에게는 그래도 마음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좋은 책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사심집중 정리를 하면서 노래를 들었거든요. 노래도 잘 안 듣는데 간만에 또 노래를 들었습니다. 이거 정리할 때 되면 굉장히 음악이 듣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서 제가 오늘 윤종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가수 윤종신의 9월 가을 옷이라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가을필이 충만한 노래고요. 여러분이 이 가을필 편을 들으시고 이 노래 들으시면 이렇게 가을 이렇게 좀 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녕의 온도라는 가수의 겨울로 가기 위해 사는 밤이라는 것이 우연히 떴길래 들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목이 일단 겨울로 가기 위해 사는 밤. 제목이 너무 서정적이고 와닿았고요. 이 제목이 가사로도 나오고 그런데 겨울이 올 때가 돼서 그런가 굉장히 스산하게 녹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드라마 청춘시대 OST로 쓰였다고 하네요. 아시는 분도 있겠어요.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제 좀 가라앉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어요. 저녁에 이제 해지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고 낮에 제가 밝을 때 가는데 깜깜할 때 카페에서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루시드 폴의 노래도 듣게 되었는데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수의 노래를 듣다가 사람들은 즐겁다라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노래를 처음 알게 됐던 게 대학생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중간이었는지 아니면은 뭐 졸업할 즈음이었던지 어쨌든 지하철에서 들으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아니 막 통곡한 건 아니고 그냥 뭐지? 이 마음 울리는 목소리는 노래를 막 너무 잘하는 가수는 아니잖아요. 루시드 폴이 읊조리는 가수인데 그 읊조림이 무겁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도 아마 뭐 준비하던 시절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즐거운데 가사가 너무 내 얘기 같은 거예요. 지하철에서 사람들은 즐거운데 나는 왜 이러면서 들어보세요 한번. 예, 오늘 해가 진 카페에서 듣는데 슬펐습니다. 눈물주의보를 내릴 수 있는 노래고요. 이 노래를 듣고 좀 울적해서 다른 노래 듣다 보니 루시드 폴의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를 들었는데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네, 이 두 노래 묶어서 추천드립니다. 영화는 못 봤습니다. 보고 싶은 게 몇 개 있었는데 못 봤고요. 봐야죠. 10월에는. 제가 잔잔한 영화를 좋아해서 여러분이 많이 보지 않으실 영화를 보는데요.
대형 흥행 영화는 올해 정말 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있으려나? 근데 진짜 우리나라 영화 유명한 것들은 거의 안 본 것 같고요. EIDF, 제 EBS 뭐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그게 끝났고 그 자유이용권이 끊어서 제가 9월 초에도 계속 그 단편 영화를 봤었거든요. 다큐 영화. 근데 조금 보다가 못 봐가지고 계속해서 마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거의 끝나갑니다. 사신곡간 거의 막바지인데요. 오늘의 트위터에서 이 얘기가 굉장히 와닿았어요. 속보. 여러분은 2016년에 4분의 3을 깨끗하게 날려먹어. 이렇게 어떤 분이 멘션을 올리셨던데 그렇습니다. 제 얘기인가요? 하면서 봤는데요. 여러분도 느끼셨겠죠? 4분의 3을 저희가 썼습니다. 그리고 네, 3분기가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관한 트위터 몇 가지 더 볼게요. 한 가지 더 있네요. 모든 잎이 꽃이 되는 가을은 두 번째 봄이다. 알베르 카뮈의 말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아름다운 말로 사진곡간 맞춰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을과 관련된 뉴스 겉핥기 그리고 9월의 저의 독서, 노래, 뭐 영화는 없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아무런 이야기 채워봤습니다. 네, 사신집중 20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도 참여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녹음은 9월 30일 밤 늦게 시작했는데 아마 지금 마치는 거 보니까 편집하면 10월의 첫날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10월의 첫날, 9월의 마지막 저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네, 감사하고요. 다음 21회는 예고해드렸듯이 자유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 이야기나 해주셔도 좋고요. 아무 소식이 없다면 없는 대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공유하고 싶은 글 같은 걸 전해볼까 합니다. 문득 너무 짜놓은 대로 하다 보니까 자꾸 뜸하게 찾아오는구나 싶어서 제 마음대로 해볼까 해요. 뭐 올리고 싶을 때 올리고 아무 얘기나 그래도 뭐 늦게 찾아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시간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도 자유시간 반겨주시고요. 사연에 따로 받는 메시지 제가 드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당분간 쉬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 40나눔이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어떨지 일단 해보고요. 20일에 해보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젠간 또 금방 또 사연 받으러 돌아오겠죠? 네, 어쨌든 네, 올해 9월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이 얘기를 또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제가 9월이라는 윤종신의 노래로 문을 열었다면 오늘 문을 닫을 때는 월간 윤종신 2016년 월간 윤종신 9월호 노래가 가을 옷이었다는 걸로 이 수미상관식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윤종신 작사, 조규찬 작곡의 이 노래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유난히 짧게 느껴지는 이 계절, 이 가을에 대한 아쉬움을 가을 옷이라는 소재로 표현했다고 하는데 가사를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인사합니다. 내 가을옷 하나씩 꺼내 좀만 지나면 못 입을 옷. 성격 급한 겨울이 두툼하게 덮어버리는 바람에 그때 추억은 스치듯 이렇게 노래가 시작됩니다. 네, 가을옷 입을 때 되어 가죠? 네, 올해도 가을옷 감사하게 입겠습니다. 좀만 있으면 또 못 입겠네요.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을 누립시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사신 집중하세요.